오늘은 김대중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증시가 네. 2,800을 넘었다가 2,700 초반까지 좀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숨고르기 중으로 보이는데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꺾인 거 아닐까? 맞아요. 라는 의견도 일부 있고요. 네. 단순한 조정이다. 다시 가는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조정의 하단부,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시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의 저점을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왜 지금의 장이 하락으로 꺾이는 흐름이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전제로의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최근의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주시장에서의 우리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주시장을 해석을 할 때 과거 통계적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치로의 판단을 합니다. 네. 지난 2000년 이후에 미국의 대선이 6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6번 모두 공이 네. 대선 이후의 시장은 다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라는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이전의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상승의 폭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대선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다 돌파했다는 중요한 흐름에 있어서는 다 공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선 전에는 뭐 출렁출렁하고 어떨 때는 빠지고 어떨 때는 올라가고 뭐 등등등 다 다릅니다. 네.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상승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 이후의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과거 6번에서 100%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장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신정부 기대감들이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버텨서 기다려보는 것이 맞는 건지를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테크니컬하게 한번 내용에서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조정의 폭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보조 지표나 어떤 지표 이평선 내용에 의해서 저점을 잡기보다는 우리가 통상 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황금 분할 비율에 대한 그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0.618, 0.382.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비율도 0.618 대 0.382 비율이고요. 그래요? 우리 가정의 안방 크기도 이제 0.618, 0.38이고 우리 신용카드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네. 신용카드 사이즈도 0.618 대 0.38이랍니다. 네. 왜 이게 다 0.618, 38이로 가냐면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랍니다. 이게 이 비율의 크기가 네. 편안하다랍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38.2% 상승분에 대한 38.2%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의 저점이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합의된 지점에서의 저점이 38.2% 상승분의 38.2% 하락을 하게 되면 저점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타겟팅을 해서 그 저점을 이제 매수점으로 많이 잡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서의 그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될 때 3,3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1,300포인트, 1,200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대략 이제 상승분의 3,300포인트에 38.40% 잡아서 대략 어바웃 개념으로 저점을 잡아보게 되면 17,300포인트 전후 지수가 저점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수죠. 지금 지수 구간이 이제 저점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네. 미국장 그렇고요. 우리 장 넘어와서 우리 장은 좀 과대하게 좀 빠지고 있죠. 우리 장도 동일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해 보게 되면 300포인트가 올랐어요. 뭐 약간의 그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300포인트가 올랐으면 대략 40% 잡아서 120포인트가 하락하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278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고점을 2900이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2780포인트 수준이
저점이거든요. 네. 40% 하락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장이 많이 버텼지 않습니까? 버티다가 그 하이닉스 기반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툭 빠지면서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저점을 이제 붕괴시키고 플러스 80포인트가 더 빠져버렸어요. 약 200포인트가 넘게 지금 지수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8.2% 조정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 시장과 같이 38.2% 조정 이후에 일시적인 낙폭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급반등으로 회복하는 경우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수 저점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저점에서 반등 줄 수 있는 지점에서의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응달에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조정은 그래 뭐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38.2%에 대한 조정폭이 나왔다고 판단하게 되면 네.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은 어디까지 줄지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이거 중요하지 않죠. 네. 왜? 지금까지 지나온 흐름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겠죠. 네. 통상 시장에서 한 40% 조정받고 리바운딩이 나올 때 반등은 하락폭의 50%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V자로 급반등을 주면서 이전 고점 돌파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러한 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투매가 일어나면서 신용 물량 해소되는 과정에서 V자로 반등 줄 때는 급격 반등이 나타나는데 추세가 상승해서 일정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반등 줄 때는 하락의 50%. 이 정도 수준에서의 반등을 준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는 18,000포인트. 네.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해서는 2,800포인트. 전후 지수가 반등의 목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장이 기간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깰 수도 있고 뭐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후 시장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등 목표치까지 판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2,800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 그때의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시장은 이런 패턴의 흐름들이 나타나요. 급락하고요. 네. 급등하고요. 네. 완만한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상방 턴합니다. 그러면 최근 상황에서 급락했죠. 급반등 일시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저점이 거의 2,700까지 훼손하는 네. 지점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흐름이 급락 나왔고 또 지난 금요일 월요일 급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네. 2,780까지 아마 급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2,800까지는 못 찍었지만 네. 거의 근사치 가격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완만한 기간화 과정에서의 그 흘러내리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상방 턴오버 이거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구간에서는 오르내림 과정 반복된 상황 하에서 다음 주 정도에서 상방 턴하는 흐름의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주식은 상방 턴할 때 사는 겁니다. 흔들흔들 할 때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흔들흔들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흔히 시장에서는 쌍바닥, 이중바닥, 두 번의 바닥을 찍을 때 두 번째 바닥에 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한 패턴입니다. 급락, 급등, 완만한 기간 조정, 상방턴. 이 흐름에서 상방턴 지점에서 주식을 사면 된다. 다음 주 주초 흐름에서 상방턴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이 주식을 사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될 것이다. 팁 2개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혹시 그 거시경제 네.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주 많죠. 뭐 이 금리도 그렇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네. 혹시 뭐 지금 좀 주목해 보고 계신 그런 지표나 신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셨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아주 중요한 네. 아주를 제가 4번 붙였습니다. 네. 지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BOJ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FOMC 회의도 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관련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다
그 대기하고 있어요. 네. 기술주들 다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중요도 차이 측면에서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과 발표 대비해서 중요도가 나머지 뭐 FOMC의 결과치, M7의 실적 발표 이게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BOJ의 통화정책 발표 중요도가 100이라 치면 네. 나머지들은 한 2, 3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의 굉장히 의미부여가 큰 내용이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캐리 트레이딩, 엔캐리 트레이딩. 네. 금융시장에 안전자산, 4대 안전자산이 있습니다. 달러 표시 채권, 달러, 그다음에 금, 네. 그다음 엔화. 이 네 가지가 4대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상품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락 요인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는 상품입니다. 네 번째 엔화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작죠. 엔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넘게 초저금리, 초저물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플랫하게 그 금리가 움직였어요. 환율은 조금씩 움직였지만 금리 자체는 제로 포인트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제로 포인트 유지되는 금리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자금들이 몰려요. 이게 캐리 트레이딩이거든요. 과거에 2005년, 6년, 7년 이때에는 일본 그 엔화의 그 일본에 투자해서 일본의 저금리 대비 그때도 제로 포인트 수준에서의 금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호주 금리가 5%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중반에는 전 세계 경기가 흥행이었기 때문에 원자재 생산 국가인 호주에 인플레이션이 작동했고 인플레이션 작동으로 인해서 금리가 5%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호주의 금리 차가 대략 한 5% 제로와 5%였기 때문에 무위험으로 이 5%에 대한 수익을 차지하는 형태로의 엔캐리 트레이딩이 진행이 됐어요. 네. 지금은 호주 금리가 대상 상품이 아니고요. 미국 금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난 3월인가 4월에 아마 금리 인상 진행하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제로 수준에서의 금리입니다. 네. 일본의 그 금리 대비해서 미국의 금리가 최근 4.3%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그 통화 상품 중심으로 해서 호주와 일본의 그 금리 차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을 가져가는 이제 보통의 일본의 가장 많은 성씨가 와타나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씨 부인처럼 그렇게 모든 일본의 주부들이 그런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 차를 이용한 그 운용을 많이 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면 네. 20조 달러입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러니까 뭐 20조 달러이면 2경이 넘겠죠. 2경. 뭐 네. 2.6경 정도 되겠죠.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이 안 와요. 뭐 규모는 크다는 건 알겠어요. 미국에서 미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의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도 안 오는데요. 안 오죠. 2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채권을 발행을 했고 그 규모가 24조 달러인데 네. 지금 엔캐리 트레이딩 쪽으로 몰린 자산이 2조 달러라면 이거는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고요. 거의 얼추 비슷한 거네요. 네네. 이게 와. 터지면 네. 핵폭탄급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흔히 서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로 따라서 은행들이 파산했고 미국 경제가 휘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부실이 발생을 하고 이게 터지는 과정까지의 흐름은 엔캐리 트레이딩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다 몰렸던 자금이 금리와 환율이 순식간에 변화하면서 이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두들렸거든요. 자산 시장을 두드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줬고 그러면서 제일 하단급에 있는 서프라임 상품들부터 이제 무너지고 은행까지 무너지고 경제가 휘청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의 그 초핵폭탄급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BOJ에서 어떤 형태로의 진행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가 흐름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급격한 엔고로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쫙 빠져나갑니다. 네. 물론 시장에서는 일본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엔고로에 지금까지 엔저였죠. 계속 162엔까지 엔저로 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1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3엔입니다. 엔고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건 좋아해요. 상승 요인이에요. 근데 급격하게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금융시장은. 돈이 빠져나가 버려요. 위험하기 때문에. 엔고이든 엔저이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또는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인다고 해요. 네. 일정 부분 줄이는 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 규모 측면에서 반절 이상을 줄이게 되면 또 환율에 대해서 급격하게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 내용이 앞으로의 시장에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FOMC보다도 M7의 실적보다도 일본 중앙은행에서 발표되는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할 것 같고요. 국채 매입 규모 축소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네. 요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좋은 것은 150엔에서 160엔 사이에서만 움직이면 주시장이 좋습니다. 네. 이러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매입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줄여버린다든가 뭐 등등의 이상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이 출렁이겠죠. 그럼 돈이 쫙 빠져나가면서 계속 두드립니다. 옆에 있는 상품들을.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엔화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 엔화가 요즘 보니까 네. 엔저 현상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62엔 갔다가 네. 153엔까지 왔는데요. 국내 그러니까 원화로 따져보면 850원까지 갔다가 지금 900원 왔어요. 네. 900 오늘 종가가 902원인가 아마 900원 전후입니다. 800 그러니까 이전에 연초에서는 980원이었다가 8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이에요. 그러니까 100원, 50원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원달러 기준으로 판단해 보고도 100원이나 15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네. 금융시장은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한가 치거나 급락하고 급등 나오거나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리스크를 좋아하거든요. 개인 투자자 저 포함해서. 그런데 네. 네, 큰 자산들, 헤지펀드나 돈이 많은 자산들은 위험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투자 관점에서의 첫 번째는 위험 회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의 내용 흐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시점 속에서 네. 아까 앞서서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하셨고 네네.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얼개를 이렇게 짜드렸죠. 11월 이후에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다만 지금 장에서의 시장 흐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상존해 있죠. 가장 큰 변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FOMC 회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M7의 실적 발표, 뭐 등등등등등등등 이번 주 구간에서 많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짧게 본다면 관망입니다.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 팔지 않아야 되는 것은 시장의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사면 안 되는 것은 아직 시장에 마찬가지로 상승 시그널, 하락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구간은 관망이고요. 다음 주 구간에 있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한다. 따라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보유 종목 홀딩입니다. 네. 추가 매수 기다려야 됩니다. 아. 이번 주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이 조선주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는데 그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은 딱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보유하시고요. 보유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최근에 이제 주시장이 빠지면서 불안하죠. 네. 왜 불안할까요?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웅달님이 네. 현금 100% 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있어요. 네. 기존에 주식 투자 하던 사람이에요. 주식을 뭐 언제 다 팔았어요. 네. 그럼 지금 장이 어떨까요? 지금 장 편할 것 같은데요. 아주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니까 우리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주시장이 막 올라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장이 있으면 뭘 사지? 언제 사지? 너무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요. 그러면 지금 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관점에서 전방이 돼 내가 현재 내 포트의 주식이 100%이다. 주식은요. 심리적인 멘탈 게임이거든요. 내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그게 좋은 종목이었고 분명히 지금이 바닥인 건 알고 있지만 못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보유지만 내 매매 관점에서의 전략은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는 내 주식이 지금 바닥이고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판단되더라도 한 20% 정도 현금을 마련해야 돼. 그게 가격이 얼마이건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에 팔고 1,500원에 다시 사면 됩니다. 또는 11,000원에 다시 사면 됩니다. 10% 갭이 있다 하더라도 20%에 대해서만큼은. 네. 이게 심리적인 그 안정이거든요. 편안한 거. 100% 가지고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네. 20%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라면 시장을 대응하고 대처하는데 굉장히 유연해질 겁니다. 100% 주식보다. 네. 그래서 현금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계좌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 상승으로 턴을 한 거예요. 그 네.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어떤 sek터 또는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쭉쭉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로 다 말씀. 시장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차트인데요. 전체적인 큰 추세에서의 틀은 살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상승 추세가 왜 우리가 상승 추세 상승 N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승 N자형을 훼손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깨야 됩니다. 이게 16,000 뭐 한 200-300포인트 됩니다. 여기 깨기는 아직 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넘어가고 그리고 뭘 사야 되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시장은요. 제가 한 25년 주시장에 있었고요. 현업에 있으면서 많은 투자자들과 소통했고요.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과도 뭐 서로 주문도 받고 주문도 주고 뭐 등등등 많이 이들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시장은 항상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뭘 사는지도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선을 지수라고 우리가 예상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막 빠질 때는 답이 없어요. 네. 주식을 먼저 팔고 그냥 현금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테마주들이 막 움직여. 초전도테 뭐 그동안 안 움직여도 이상한 테마들이 막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현혹시킵니다. 나 쪽으로 돈 몰려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때는 답이 없이 테마주만 중간중간 뭐 흐름을 가지고 시장에서 반짝반짝 움직입니다. 시장이 아주 나빠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이 따다당 움직입니다. 바닥 찍고 대형주가 이제 가나보다 라고 판단해서 대형주를 사게 되면 하루 이틀 오르고 옆으로 또 흘러내립니다. 바닥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관점에서 완전한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대형주가 시세를 끌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막 올라가면서. 네. 반등은 줘요. 이 시장에서의 반등은 주는데 이 반등을 줄 때 대형주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종목이 이 하락에 대한 상세 부분에 일정 가격치만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재미없어요. 네. 하락 과정, 바닥 찍는 과정, 리바운딩 과정에서의 흐름들은 재미없는 장이에요. 수익률 안 나는 장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구간에 들어서서 안정화되는 지점에서 시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장에서의 요인은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주가가 빠지면 계속 매수에 들어와요. 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은 안 빠진다라고 판단되는 시장의 공동된 합의가 이루어져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가치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가치주 성장주 개념을 잘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치주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많든 적든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상 조선, 건설, 유통, 자동차 이런 게 이제 가치주 섹터입니다. 계속 돈을 벌죠. 계속 법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덜 벌고 경기가 좋으면 많이 벌고 하지만 매출의 성장폭은 5%, 10%, 뭐 또는 시장이 좋아가지고 흐름이 나아질 때 20%까지 벌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진폭이 막 2배 벌고 3배 벌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런 회사들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성장주는 무엇이냐? 회사가 적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회사의 시총 대비에 돈 버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돈을 버는데. 그런데 미래 가치에 대한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뭐냐면 2차 전지, 바이오, IT 플랫폼, 네카오를 말하는 거죠. 게임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성장주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성장주 아닙니다. 엔비디아 성장주 아니에요. 네. 엔비디아는 돈 그만큼 벌고 있어요. 네. 가치주적 성격을 가진 기술주.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80% 가까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규모 대비해서. 그러면 성장주라고 안 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성장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시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가치주가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 줬지 않습니까? 이 하락 과정에서 많은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래 주식시장은 돈 버는 회사가 최고야.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최근에 움직인 회사들이 수출 잘 되고 있는 화장품, 방산, 전력기기, 음식료. 이 수출 잘 되고 실적이 나오고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까지 연초부터 좋았죠. 이 회사의 매출 실적이 뭐 2배, 3배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거 아니에요. 네. 일정 부분 증가는 했지만 이게 성장주의 그 매출 성과 성장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계속 앞으로 늘어난다는 기대감에서 가치주들이 최근까지 주가 올라간 겁니다. 네. 이때는 가치주를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 돌아와요.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느냐? 신고가, 지수가 신고가 돌파할 때. 네. 또는 어떤 그 시장의 형성에서 새로운 변화가 확 일어날 때 이때는 시장의 변화에서 성장주로 진행이 돼요. 왜 성장주로 진행되냐면 기존까지는 방송에서 음식료 얘기하고 전력기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방송에서 어느 날 메인 저기 공중파 방송에서 지수 2년 6개월 만에 2,800포인트 돌파 또는 뭐 주식시장 활황 뭐 이런 지면에 막 타이틀로 나옵니다. 네. 뭐 종합주가지수 쭉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 전광판 앞에 딱 서 있는 그림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 좋다라 그러는데 한번 투자해 볼까 하면서 시장에 돈이 몰려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주. 그러니까 돈이 몰리게 되면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에서는 성장주가 움직이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성장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 습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800포인트를 2년 6개월 만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면 앞으로 시장이 다음 주 구간에서 상방 턴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성장주를 사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2차 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T 플랫폼 네카오, 게임주. 이게 성장주입니다. 이걸 사야 됩니다. 이걸. 네. 이거 내에서 이제 종목 선멸화가 되겠지만 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전제로의 시장을 평가해 보게 되면 네. 지수가 뭐 다시 2,800, 900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때 성장주들이 아주 세게 갑니다. 세게. 네. 지금은 보폭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진행이고 이쪽을 사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2차 전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수의 종목들이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네. 뭐 포스코 퓨처에 뭐 네. 삼성 SDI, LNF, LG화학 이런 게 안 좋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전지 괜찮을까요? 주가가 바닥점을 찍을 때는요. 그 네. 바닥에서 지나가는 과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음. 바닥은 거품과 마찬가지로 지나고 나서 그게 바닥이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거든요. 네.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게 거품이었다는 걸 알게 되듯이 네. 저는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는 악재가 지금 최대치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이슈도 있죠. 캐즘 현상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뭐 전기차 뭐 사양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차가 이제 침체 시기로 들어갈 수 있다. 악재 찾아보면 찾지 않아도 악재들은 그득그득합니다. 근데 호재도 많아요. 노출이 안 될 뿐이지. 5월, 6월 그 2차전지 수출 증가 추세 진행되고 있죠. 8월에 되면 이제 7월 수출 동향도 아마 나올 건데 수출 동향은 어차피 관성의 법칙이니까 7월도 증가하는 추세로 될 것 같다라는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 네. 캐즘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요 측면에서의 진행이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뭐 테슬라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 네. 가격이 많이 인하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3원계 배터리의 단점이라고 하는 다 좋아요. 단점은 가격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전기차 출시된 차량들을 보게 되면 EV3 소형차죠. 그다음에 캐스퍼 경차죠. 여기 3원계 배터리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 경차 소형차에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다운됐다는 얘기죠. 네. 시장에서는 20%에서 25% 가격이 다운시켜서 지금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LFP하고도 가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대중화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은 우리가 호재를 찾아보면 또 나름대로 호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충분히 이제 호황제가 겹쳐져 있는데 시장 상황에서 이 재료가적 가치는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 측면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대형주 내에서 그러니까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재료가치 부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을 제외하고요. 네. 시장에서 큰 흐름을 가지고 시세 선도 현상을 보여주는 섹터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뭐 조선주들, 뭐 최근에 조선주 좋지만 뭐 등등등 철강주들도 과거에 좋았고요. 예전에. 근데 이 큰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바닥을 찍고 어떻게 주가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과거 2000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의 흐름입니다. 월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봉이 한 달이죠.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큰 롱텀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이 세게 진행됐어요. 이게 한 뭐 거의 가격적으로 보면은 7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움직였기 와. 때문에 한 6, 7배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제자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격적으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상승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대형주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시점으로 보게 되면 뭐 2000년 초중반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 지금의 2차전지가 거의 흡사해요. 이때 삼성전자 반도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앞으로 성장 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전 국민이 전 가정에 PC 한 대씩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반도체 사용이 없어질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때 반도체에 대한 캐즘 또는 미래 성장 동력을 10년치를 뜨 끌어다 써서 주가가 움직였다. 뭐 이런 등등 똑같은 얘기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꼭 그 우리가 PC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도 확장됐고요. 뭐 등등등등 해서 반도체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 당시에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6, 700원에서 한 12배 정도 8,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월봉이니까. 네. 그러나 3분의 1 정도 주가 하락을 했어요. 네. 이게 한 3, 4천원까지 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상으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지금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SI. 삼성 SI 말고도 나머지 종목도 비슷비슷합니다. 주가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주가 상승하면서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의 그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연초죠. 연초 수준에서 한 번에 바닥을 찍고요. 한 번 반등 줬어요. 우리가 계속 안 움직인 것처럼 판단되지만 2, 3, 4월에 한 번 반등 나왔고요. 네. 반등 후에 다시 빠진 겁니다. 지금 전저점 부근이고 전저점을 살짝 깬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바닥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와 대형 집단에서의 이 전체적인 월봉상으로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2차전지 업종도 이런 바닥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주가 상황이라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바닥을 지날 때는 바닥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전에 호악재에 대한 부분들 판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재만 부각이 되고 호재는 두드러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호재를 따져보게 되면 호재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오늘 장에서 흐름도 일부 이제 실적 발표되는 기업 중심으로 한 에코그룹 관련 내에서 주가 또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세게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2차전지 전체 업종을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하나하나씩 계속 끌어올리는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바닥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이게 좀 많이 닮아 있는 꼴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닥 지점 진입 후에 네. 상승 흐름 전환하는 것도 삼성전자랑 비슷한 양상을 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차전지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만 놓고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다 전기차가 그러는데 트럼프 후보가 뭐 IRA 폐기한다, 뭐 전기차보다는 화석 연료로 가겠다, 뭐 등등등의 부정적인 이슈로의 맞아요. 내용들을 많이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후보와 얼마 전까지 바이든 후보가 경쟁 구도로 갈 때는 보통 정치를 하는 우리가 정치를 많이 바라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하죠.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대의 입장을 세게 표를 합니다. 바이든의 정책적 방향은 뭐였습니까? 전기차였죠. 그리고 그린 에너지였고요. 그 파리 기후 협약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거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전까지는 계속 이걸 공격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후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굳이 IRA나 전기차나 이쪽을 때릴 필요가 없어서 최근 1, 2주 상황에서의 트럼프의 그 메시지를 보면 단 하나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차 때리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서 뭐 거기다 맞추는 게 조선도 맞추고 뭐도 맞추고 뭐다 방산 뭐 맞추는데 전기차의 악재성 그 발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상실됐기 때문에 트럼프 이슈에 대한 악재로서의 반응도 이제는 약화되고 오히려 없어졌다.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반영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슈도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가운데 최선호주는 무엇이 될 것 같으세요? 모든 산업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산업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침체를 겪고 나서 바닥점 탈출해서 상방 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소부장을 살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살까, 뭐 전기전자에서 LG전자를 살까, 뭐 삼성전기를 살까, 또는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품주를 살까. 공히 모든 산업에 있어서 바닥점 찍고 돌파할 때는 그 셀사나 완성차나 반도체 완성 그 기업이 먼저 움직입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요. LG에서 삼성전기가 먼저 움직이고요. 현대차 기아가 먼저 움직이고요. LG에서 삼성 SDI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셀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양극재든 뭐 음극재든 뭐 분리막이든 동막이든 이게 나중에 따라가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양극재 기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셀사로 옮겨 타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셀사가 먼저 움직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LG에너솔루션 SDI가 뭐 10%, 5%, 7%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2, 3 많이 올라가면 2, 3%.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한 10%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차를 두고 양극재가 올라가는데 양극재는 이 셀사들이 한 일주일 올라가서 상승치 목표치만큼의 폭을 하루 만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의 타겟팅을 먼저 움직이는 종목으로 대응을 할지 탄력성으로 대응을 할지 요 관점의 차가 투자 성향에 맞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움직이는 건 셀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은 LG 엔소라고요. 네.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네. 기업의 현지 리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네, 그렇죠. 나름 이제 호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몇몇 전문가분들도 가장 먼저 이제 반등할 것이고 선호로 꼽는 걸 이제 포스코 그룹을 많이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그룹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전지와 관련 뭐 비관련 뭐 비슷하게 연계된 기업이 대략 한 8개, 7개 기업이 되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같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현 시점에서 관심권입니다.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2차전지 관련주 뭐 앞서만 리튬 뭐 등등등등 내용이 있지만 이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2차전지 시황이 좋아지고 2차전지 종목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더 실차를 두고 또는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저는 뭐 비선호 종목입니다. ENC는 뭐 거리도 없고요. 퓨처엠도 바닥 과정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왔죠. 인터내셔널은 뭐 2차전지와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뭐 재건 이슈가 있고 이렇게 해서 포스코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홀딩스와 퓨처엠 정도는 투자 관점 측면에서 우호적이다. 네. 라고 판단되는데 이건 포스코 그룹 내에서만 종목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포스코 그룹과 다른 종목을 비교해 본다. 포스코 그룹이 비교적 안정적이긴 합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네. 홀딩스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대비해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안정적이긴 합니다. 탄력도 측면은 조금 약할 수가 있겠죠. 네. 투자 관점으로 긍정적입니다. 이 두 종목.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어떠세요? 움직임 자체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그쪽이 조금 더 빠르죠. 조금 더 빠릅니다. 차이를 보면 근소한 차이긴 한데 과거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곧 죽어도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궁극으로 탄력은 일시적으로 크게 진행이 될 텐데 너무 많은 그 대기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양극재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보다는 과거 명성에 의해서 주가는 일시적인 탄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숫자가 나오는 포스코 관련 그룹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그보다는 셀사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셀사에서는 삼성 SI. SI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테슬라 주가가 네. 요즘에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막 네. 10% 빠졌다가 6% 올랐다가 막 그러는데요. 네. 테슬라는 괜찮을까요?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준비한 자료. 네. 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자료이냐면 주도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좌측에 보는 차트는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오랜 기간에 이제 최근 내에서 한 1년 반 뭐 가까이 2년 가까이 되는 시장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이 나스닥 상승에서의 시장 주도권은 테슬라가 가져갔어요. 요 상승이 테슬라였거든요. 네. 이때 100불에서 한 280불, 300불 가까이 움직일 때 테슬라가 시장 주도. 테슬라만 갔습니다. 엔비디아 안 갔습니다. 이 상승은 엔비디아가 주도했어요. 요 시점이 딱 요 시점이 동일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최근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8월 실적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흐름에 대해서는 테슬라비의 탄력도가 약화됐죠. 그럼 단순하게 테슬라의 시장 이동이 힘의 이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테슬라 과거와 같이 막 주가가 세게 움직이는 시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장은 AI와 뭔가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존 같은 기업이 좀 더 미국 기업 내에서는 테슬라나 엔비디아보다 좀 더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그동안은 반대체에서 칩과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이고요. 요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죠.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기업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보면 자동차는 할인하고 있어요. 네. 가격을. 반면에 서비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하고 FSD 관련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아서 여기서 큰 이익을 내기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이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대에서 그렇게 크게 급증하진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성격이 서비스 부분의 산업의 그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지금 과도기적 측면에서 주가가 뭐 흔들흔들 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300불 상황에서의 가격을 짧은 기간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전기차로만 보지 마시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프라를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회사이다. 저는 나배드 네. 테슬라에 대해서. 네. 지금은 국내 주식, 2차 전지, 바이오, IT 이런 쪽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IT 플랫폼. 플랫폼.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혹시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달에 한 7, 8번 지금 출연한 것 같아요. 네. 7, 8번 출연도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네. 중간 단계에서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시장에서의 모습들이 중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입니다. 버티셔도 되고요. 유효적절하게 저점 고점을 잡아서 운용하셔도 됩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더위 최근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덥습니다. 덥지만 주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라는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